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 주례사를 읊어주시는 말 중에 어떤 말들이 떠오르시나요? 마치 안 들어가면 서운하기라도 한 건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이라는 말이 어느 결혼식이나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 결혼할 때도 주례 선생님께서 주례사를 하실 때 검은 머리가 흰 팥뿌리처럼 휘어지도록 해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3살이었으니 35년 전 이야기네요. 다른 말보다 그 말이 유난히 귀에 박혔던 건 아마 제 마음이 공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말 그대로 처와 첩을 동시에 거느리고 사신 분이었기에 영원한 사랑이라거나 변치 않는 사랑 같은 건 애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희 어머니의 친정, 저희 외가는 그 지역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많아 소작을 주던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세상이 변하고 전쟁을 겪으면서 약간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어머니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고 고등학교를 다니던 꿈 많은 여학생이었답니다. 간호대학에 가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대요. 학교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형편도 좋으니 그 꿈을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 후 외할아버지의 강력한 밀어붙임에 대학은커녕 맞선을 보느라 바쁘셨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막내딸인 어머니가 본인 살아계실 때 출가를 시키지 못하고 돌아가실까 싶어 서둘러 시집을 보내려 하신 거죠. 어머니는 어디 도망이라도 갈까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외할아버지께서 점점 나이 드시는 게 보였고 외삼촌들도 할아버지 말씀을 따르는 게 맞다고 하시는 통에 싫었지만 그냥 그런 줄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께서는 아쉬워하셨지만 외할아버지의 결정이니 별 말을 못하셨답니다. 워낙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외할아버지셨기에 차마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말을 못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안일을 익히고 배우며 틈틈이 선을 보셨대요. 하지만 번번이 마음에 드는 상대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어머니를 퇴짜 놓는 사람도 있어 결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 5번쯤 선을 보고 만난 것이 저희 아버지셨답니다.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정이라고 하시더랍니다. 대학은 아니고 넓은 세상을 보고 살고 싶은데 집안 어른들께서 결혼이 먼저라고 성화라 선을 보고 있다고요. 어머니는 자신과 비슷한 아버지의 처지에 공감을 하며 말이 통한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열리게 되신 거죠. 그런 어머니에게 아버지도 마음이 생기셨는지 두 분의 결혼은 선을 본 지 3개월도 안 돼 치러졌답니다. 양가 어른들이 기다리던 결혼식이었기에 두 사람이 좋다고 하니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렇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빠르게 진행이 된 결혼을 하고 처음 저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 인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 어찌됐건 시집을 왔으면 이 집 귀신이다. 친정에서 어떻게 살았건 다 잊고 우리 집에 맞출 생각을 해라. 라는 싸늘한 말을 내뱉는 친할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는 마른 침이 삼켜지더랍니다. 어머니가 그때까지 사시면서 처음으로 당해본 냉대라 어찌나 당황스러우신지 눈시울이 붉어지고 코끝이 찡해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런데도 어른들 앞에서 차마 울지 못하고 참았다가 부엌에 들어가 몰래 우셨답니다. 그렇게 들어간 부엌에서 저희 친정어머니는 지금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평생을 집안일 잘하는 게 제일 미덕이라고 믿으시며 사시게 된 거죠. 나이팅게일처럼 사는 게 소원이었던 소녀는 그저 부엌일과 청소, 각종 집안 대소사 챙기는 게 인생의 모든 것이 된 채로 60년 넘게 사시게 된 겁니다. 저희 친할머니의 시집살이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저희 외가와 형편이 비슷한 집이었기에 제사가 있거나 농번기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일을 도우시고는 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친할머니에게 트집을 잡혀 혼나는 것을 본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안타까워 하시더랍니다. 저희 어머니께 직접적으로 아유, 이 집 안방마님 깐깐한 거는 전부터 다들 알지. 그래도 밥은 안 굶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라며 몇몇의 아주머니께서는 위로를 건네시기도 했답니다. 다들 어려웠던 시기인지라 그나마 넉넉한 형편에 집에서 사는 건 위안거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는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으셨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을 끝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별 말도 없이 외박을 하셨고 딱히 일도 찾지 않으셨답니다. 그런 아버지를 친할아버지께서는 탐탁해하지 않으셨기에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아버지께 불호령을 내리기도 하셨답니다. 일을 찾지 않으면 돈도 안 준다고까지 친할아버지께서 선포를 하시고 나서야 아버지는 일을 찾는 척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서 징징거리기 일쑤였고요. 사업체를 만드는 데 드는 돈이라며 상당한 돈을 요구해가지고 가기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고요. 결혼을 한 어머니는 결혼한 지 1년 3개월이 지나서 일주일에 3일 정도 집에 계셨다니 얼마나 서로 교감이 없겠어요. 그런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바로 생기지도 않았고 결혼한 지 2년 정도 되고 나서 임신이 되셨답니다. 처음엔 잠이 너무 쏟아져 앉아서 졸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임신이라는 생각을 못 하시고 더 몸이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는 사이 친할머니께서 아이 안 들어선다고 어찌나 구박을 하셨던지 저희 어머니는 남편도 없는 그 방에서 매일 밤 우셨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 신부가 남편의 빈자리를 더 크게 느꼈겠죠. 그런데도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저 참고 견디셨답니다. 그러다 시작된 입덧으로 임신인 것을 알게 된 어머니는 어른들께 알렸고 그제야 고된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으셨답니다. 임신 기간에는 뭘 시키지도 않으시고 힘든 일은 다 빼주시더래요. 원래도 집에 일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머니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기도 했기에 어머니가 좀 편해지신다고 티도 나실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조금은 편해진 생활을 하게 된 어머니 곁에는 여전히 아버지가 안 계셨대요. 사업 핑계를 대며 밖으로만 돌고 돈 떨어지면 들어와 남편이랍시고 어머니를 들여다보는 척 하신 거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들어오시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생각을 하셨답니다. 친할머니가 너가 아들만 턱하니 낳아봐라. 아범이 그렇게 밖으로 돌지 않는다. 너가 하기 나름이야. 라며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저 아이가 아들이기만 바라셨답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 친정 나들이가 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니 가보지도 못하신 거죠. 아무래도 외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드시고 싶고 출산 준비도 하고 싶으셨겠죠. 그런데도 시어른들 눈치가 보여 친정에 다니러 간다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앓으셨답니다. 아이의 태동이 느껴져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도 없고 그저 조심하라는 어른들 말씀에 거동만 힘겹게 하고 계셨답니다. 그런 어머니께 친할머니는 너는 팔자 좋은 줄 알아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니? 임신했다고 일도 못하게 해주고 편히 지내라 봐주는 시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니? 내가 임신했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아봤다. 그러니까 아들만 낳아. 아들만 낳으면 돼.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밤마다 비셨답니다. 제발 아버지 닮은 아들 낳게 해달라고요. 배가 점점 더 나올수록 어른들은 배가 아들 모양이라며 아들이라고 확신하셨고 아이 물건들도 다 남자아이에 맞게 준비를 해주셨답니다. 그런데 낳아보니 덜컥 저였던 거죠. 딸이요. 산파 할머니도 그렇고 같이 도움을 주던 아주머니도 그렇고 진통을 심하게 겪은 어머니를 위로하며 첫 딸은 살림 미천이래 라고 하셨지만 친할머니께서는 내가 그렇게 편의를 봐줬는데 딸을 낳았니? 우리 집안 자손 귀한 거 알아 몰라. 아휴, 아들 많은 집 딸이라더니 이게 뭐냐? 라며 역정을 내셨답니다. 그 덕에 어머니는 저를 낳고 엉엉 우셨다고 해요. 어찌나 서럽던지 눈물이 주룩주룩 나시더래요. 남편도 없이 꼬박 이틀을 진통을 해 아이를 낳았는데 수고했다고 해주시기는커녕 딸을 낳은 것에 대한 비난만 하시니 그렇게 비통하시더래요. 그렇다고 한번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저 훌쩍이며 젖을 물리셨답니다. 그런데 젖을 빠는 제가 너무 예뻐서 얼마나 뭐가 힘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저 우리 딸은 예쁘고 귀하게 키워서 어머니가 못한 간호사의 꿈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렇게 저는 세상의 한쪽으로 치워진 채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고도 열흘이나 지나서 오셨답니다. 그러다 저를 처음 보시고는 자식이라고 예쁘긴 하셨는지 전 먹을 때 빼고는 안고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한동안 집에서 안 나가시더랍니다. 아버지가 곁에 계시니 친할머니도 말씀을 덜 하시고 어머니께 잘 오시지도 않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바로는 그때가 저와 아버지가 보낸 시간 중 가장 긴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항상 세련되고 정갈한 분위기를 가진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곁에 계셔주시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매번 나가시면서 일 때문에 바빠서 나가는 거라고 하셨기에 같이 있자고 조르지도 못했죠. 그저 혼자 서운해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6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웬 사내 아이를 아는 여자를 데리고 대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의 한 달 만이었다고 하는데 여자는 사나운 얼굴로 인상을 쓰며 여기저기 둘러보던 게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어찌나 인상을 쓰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던지 어린 제 눈에도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야 겨우 웃던 여자는 저희 어머니에게는 콧방귀를 끼며 민수 씨가 제가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본가에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요. 형님으로 모실게요. 라며 웃더랍니다. 어머니는 저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참고 있는데 친할머니는 아들이란다 아들. 너 호적에 올릴 아이니까 오늘부터 너 아들이다. 예쁘지 않니? 인숙이랑은 또 다르지? 라며 그저 좋아하시면서 그 여자를 위한 방을 만드셨답니다. 아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안한 내색 없이 둘이서 아이들 잘 키워봐. 나는 바깥일 하느라 바쁘니까. 라며 벌렁 누워 콧노래를 부르더랍니다. 그 여자는 콧소리를 내며 아버지 곁에 앉아 아양을 떨고 우는 그 여자 아들을 업고 달래느라 어머니는 정신이 없으셨답니다. 그 날부터 아이는 어머니 차지였습니다. 호적에 올릴 아들이라는 그 아이는 어머니의 또 다른 일거리였고 저는 어머니의 옆자리까지 뺏기고 혼자서 조용히 자라야 했습니다. 세상의 전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보채고 징징거렸겠죠. 샘도 나고 아버지가 외간 여자와 히히덕거리고 있으니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그런 저를 친할머니는 혼을 내시면서 계집애가 일이 못되겠구니 어디서 징징거리는 소리를 내는 거야? 라며 저를 부엌 한쪽 귀퉁이에 세워놓으시더랍니다. 그때가 날이 꽤나 추워 입김이 나던 때인데 부엌 안도 아니고 밖에 세워두니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머니의 서슬퍼런 체근이 두려워 제대로 소리를 내서 울지도 못하고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더랍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감싸며 부엌 안으로 들어가 불 옆에 세워놓으시고 제 몸을 살피시다가 우셨답니다. 남편 노릇도 못하는 사람이 아버지 노릇도 못한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너무 미안해서 우셨습니다.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릴까도 생각하셨지만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못 그러시겠더래요. 저를 낳고 몸조리를 겨우 하고는 간 친정 나들이 때 우시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려서 외갓집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소가리를 하며 견디시던 어머니에게 저는 유일한 말동무이자 동지였습니다. 그 여자와 아버지가 낳아온 아이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여자는 절로 얻는 것이 많았고요. 반대로 저와 어머니는 집안의 모든 일을 해야 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점점 더 멀리했고 그 여자가 또 다시 임신을 하자 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배는 불러오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지 않자 점점 더 본인 아들에게 집착을 하더니 불면 날아갈까 놓으면 깨질까 싶게 돌봤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마당을 지나쳐 심부름을 가던 저를 따라가겠다며 달려나오던 그 아이가 혼자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으켜 세워주려고 다가가는 걸 그 여자가 보더니 제 뺨을 때리더군요. 우리 귀한 아들 잘못되면 어쩌려고 넘어뜨리고 그러니? 어디서 이 집 귀한 아들을! 이라며 소리까지 치고요. 마당에 고추를 널어놓으며 모든 상황을 본 어머니는 자네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가 혼자 넘어지지 않았어?
아이들 사이 벌어지게 어른이 뭐 하는 짓이야? 라며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비웃으며 참나, 그래도 제 새끼라고 발끈할 줄은 아네. 어쨌거나 우리 석진이가 귀한 아이인 건 맞잖아요. 그러게 진작 나갔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겠구만. 이라더니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뺨을 어루만져 주시며 애미가 미안해. 아팠지? 라며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하셔서는 보시더군요. 그때가 제 나이 7살쯤이었는데 아버지와 그 여자, 친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찌나 화가 나는지 그 사람들에게 복수라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복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어느 책에서 본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린 거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당장에 없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한 3달 정도 집에 들어오지 않던 아버지는 돌아와 그 여자가 낳은 둘째를 본체만치 하더니 집 얻어놨으니 거기서 지내도록 해. 애들은 우리 색시가 잘 키워줄 거야. 너 같은 여자보다 잘 배우고 집안도 좋은 여자이니 아이들 교육은 신경 쓰지 말고 심성이 고와서 아이들 차별 없이 잘 키울 게다. 그러니 이제 짐 싸. 라고 하더군요. 그 여자는 못 나간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그 여자 짐을 다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어머니에게 와 그간 서운했지. 이제 험한 꼴 그만 보게 할 테니 마음 풀고 지내. 애들 건사는 알아서 잘해주고 라며 인심을 쓰듯이 말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젖을 떼지 못한 아이를 엄마와 떼어낼 수 없으니 아이가 자랄 동안만이라도 그 사람 곁에서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만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어머니 말에 그래, 그 정도는 저 여자도 감당을 하겠지. 낳는 대로 아들만 낳겠다더니 저도 딸을 낳고는 어디 뻔뻔하게 붙어 살려고 하는지 라며 혀를 차며 어머니와 제가 지내는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남자라는 인간들에 대한 경멸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인수가 아버지가 다 뜻이 있어 저러시는 거야. 그래도 인숙이에게는 좋은 아버지이시니 괜히 마음 다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아버지는 저를 예뻐하셨습니다. 오다 가다 만나면 안아주시고 예쁜 옷이나 머리핀 같은 것들도 잔뜩 사다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 한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아버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면 받고 안으면 안기고 할 뿐이었죠. 애교를 부리거나 아양을 떠는 일은 못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기도 했고요. 그런 어린 날의 기억 때문인지 저는 애교는커녕 제 자신을 꾸미는 일에도 야박하게 커갔습니다. 화려하게 꾸미는 건 그 여자를 따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덕인지 성격은 모나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딱히 곁을 내주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경계하거나 모질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러하시듯 저 역시 그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하여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잘 대해줬습니다. 가끔 미울 때도 있기는 있었죠. 특히나 남동생을 대하시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의 태도가 괜히 심통을 불러왔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막내 여동생은 저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컸기에 가여웠습니다. 그 아이가 9살쯤 되었을 때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대성통곡을 하기에 어머니가 달랬으나 가시지 않고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울고 있더라고요. 친할머니께서는 어디서 계집애가 담장 밖으로 울은 소리를 나게 울어? 내쫓아버려라! 라며 화를 내고 계셨죠. 그래서 제가 안고 얼른 제 방으로 가 조용히 물어보니 어떤 아줌마가 자기가 친엄마라며 찾아왔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도망쳐 오기는 했는데 그간 할머니께서 쥐도 안 물어갈 계집애를 그냥 쳐버리지 뭐하러 찾아왔을까? 라거나 아비가 인심이 좋아 내치지를 못하고 끼고 사는 게 밥만 축낸다 라고 하던 소리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 나는 정말 좋았어? 엄마가 달라? 라며 묻는 그 아이에게 다른 말은 못하고 주워오기는 황새가 놓고 갔어. 뚝 떨어지는 걸 아버지가 잡아서 아이라고 웃는 걸 언니가 봤어. 라고 하며 달래주었습니다. 차마 그 아이에게 너희 엄마가 첩질을 하다 쫓겨나고
너희만 큰어머니가 키우는 거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쁜 건 어른들인데 어린아이가 상처받고 이용당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자식이라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나니 남동생까지도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삼남매가 특별할 것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가끔 그 여자는 동네 어귀를 어슬렁거리다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친할머니께 쫓겨나고는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잣말로 그러게 왜 남의 집 첩을 살아서는 이라며 하시는 걸 부엌 일을 도우러 갔다가 몇 번 들었거든요. 아버지는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고 돌아오시고는 다시 집을 나가시진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외할아버지께서 외삼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시면서 어머니 몫으로 좀 떼어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딸 귀하게 키웠네. 눈에 눈물 흘리게 하지 말아줘 라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제게 전하시던 막내 외삼촌의 붉은 눈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외할아버지 장례에 갔다가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거의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우셨습니다. 형편 좋은 집에 짝을 맺어주고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는데 고된 시집살이와 방황하는 남편을 만나게 한 마음의 짐이 크셨는지 돌아가실 때도 막내 효순이 가끔 들여다봐 줘라 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큰 외삼촌이 아버지를 불러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주며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셨고 아버지는 자연히 집을 나가지 않게 되셨던 겁니다.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집에만 들어올 뿐 어머니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동생들은 외할아버지의 장례를 계기로 본인들이 어머니의 자식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있더군요. 어머니가 저만 데리고 장례에 다녀오셨으니까요. 하지만 키운 정이 있는 건지 모간하게 굴거나 어머니를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꼭 어머니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저라도 대신 이루어드리고 싶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2가 되던 해에 아침상을 차리러 부엌에 들어가셨다가 쓰러지시고는 못 일어나셨습니다. 병원에서 2달을 버티셨는데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 상실감에 무기력해지고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짐을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하고 싶어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옷과 몇 안 되는 장신구, 결혼할 때 받았다며 제가 시집갈 때 주시겠다던 가락지 정도인 어머니의 짐은 단촐했습니다. 남들은 부잣집 며느리이니 뭐가 많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정말 너무 적은 옷가지에 적은 짐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여러 권의 공책이 있어 펼쳐보니 온통 제 걱정뿐인 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주로 제가 잘 지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지만 특히나 우리 인숙이가 나 대신 간호사가 되어준다고 했다. 우리 인숙이는 나보다 더 담대하고 영리한 아이니까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될 것이다. 부족한 나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꼭 해내주기를 바랄 뿐이다. 라고 적힌 부분을 읽을 때는 엄마의 짐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방 건너편에 있는 아버지 방에서도 그 울음소리가 들린 건지 와서는 인수가 너는 걱정 말아라. 아버지가 너 대학도 보내주고 시집도 좋은 집으로 보내주마. 알았지? 라고 하는데도 저는 그저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했습니다. 꼭 해내겠다고 말이죠. 동생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마주치면 제 눈치만 보고 전처럼 대하지를 못하기에 더 씩씩한 척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대학만 가면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벗어나 자유롭게 살면서 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러고는 정말 집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의 대학에 간호과에 합격을 했고 기숙사에 들어가며 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집에 꼭 가기로 아버지와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갈 수 있었죠. 너무 멀다고 안 보내주려고 하더라고요.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할 때는 어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꼭 하늘에서 제 모습을 봐주시기를 바라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 후 아버지는 재혼 소식을 전하더군요. 아버지의 글을 읽으면서 몇 번을 부들거렸는지 모릅니다.
가지 않을까 하다가 동생들이 마음에 걸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재혼식이라 하여 거하게 식을 올리진 않았지만 동네 잔치 정도로 하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도 되지 않았는데 웃으며 다른 사람과 부부가 되려는 아버지의 뻔뻔함이 역하게 싫었습니다. 동생들은 더 기가 죽은 듯 고개를 들지 못했고 새어머니가 된 저보다 13살이 많다는 그분은 새색시 노릇에 푹 빠져 보였습니다. 외삼촌들도 초대가 되셨는지 불쾌한 얼굴로 앉아 계시다 저를 보시고는 아는 체를 하시더군요. 그러시더니 불편하면 삼촌네 집으로 와. 괜히 여기서 모난 돌처럼 끼어있지 말고. 너희 외할머니는 이 소식 듣고 며칠을 알아누우셨다. 인숙이 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너희 아빠가 아직 못 가져간 너희 엄마 유산도 조금 있어. 너 몫으로 좀 떼어달라고 너희 엄마가 부탁을 해서 그랬는데 죽을 거 알고 그런 사람처럼. 아무튼 그런 줄 알아라. 우리는 이만 간다. 오래 있을 자리도 아니고. 라더니 일어나셨습니다. 아마도 친할머니가 외삼촌들에게도 기별을 넣으셨을 겁니다. 본인 아들 혼자 된 것을 제가 대학에 가기 전부터 안타까워하며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본다는 말을 했었으니까요. 아직 젊은 남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 짝을 지어줘야지. 라며 성하였죠. 새엄마라는 사람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연령이니 아마 또 아들을 바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뒤뜰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해대며 속에 있는 것을 개어내려 해봤지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그냥 집 밖으로 달려나와 학교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뒤로는 집에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외갓집과 외삼촌 댁에만 돌아가며 신세를 지고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죠. 워낙 바쁜 과라 방학이 길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차례 편지를 보내 집으로 와 새어머니와 대면할 것을 권했으나 번번이 제가 가지 않자 한 번은 학교로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제자리가 그 집에 있기는 한가요? 새어머니와 이룬 가정, 할머니 소원대로 아들 하나 더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는 펑펑 우시면서 그래도 인숙이 너가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석진이도 그렇고 미진이도 그렇고 너희는 왜 이 아비탄만 하니? 안 그래도 너희 새어머니가 임신을 했다더구나. 그러니까 너가 와서 새어머니도 봐주고 가까이 지내면서 너희 할머니도 편찮으신 곳 없나 봐드리고 라고 하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저 곧 졸업하면 시험 치르고 하느라 바빠요. 라고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편지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나 같은 건 다 잊고 사나보다 하면서도 제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으로 해결했습니다. 돈을 안 붙이면 제가 굽히고 들어갈 줄 아는 건지 괘씸해 돈도 보내지 말자 생각을 한 건지 주지 않기에 외삼촌께 부탁해 그렇게 했죠.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바라시던 그대로 간호사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저는 시험에 합격을 했고 제법 큰 그 지역 병원에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간호사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병원 가까이에 있어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취직을 하고서 집으로 편지를 보내 취직이 되었으니 염려 말고 계시라며 알렸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병원이 어디인지도 알렸고요. 그러고 얼마 뒤 친할머니의 부고가 오더군요. 친할아버지가 몇 년째 누워서 생활을 하셔서 그 병수발을 다 하다가 병이 났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갑작스러워 놀랐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서니 아버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 왔니? 할머니가 너 많이 모르셨다. 얼른 가서 할머니한테 인사부터 해. 라더군요. 남동생은 아버지와 상주 노릇을 하느라 힘들어 보였고 여동생은 일하느라 눈으로만 인사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왔어요. 이렇게 마주보고 인사하는 거 처음이죠. 잘 왔어요. 얼른 인사해요. 라며 손을 잡더군요. 곁에 보여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아 살폈지만 보이지 않아 다른 곳에 맡겼거나 했습니다. 할머니 조문을 하는데 슬픔보다는 원망의 말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승에 가서라도 우리 어머니에게 사과하시라는 생각까지 했죠. 친할아버지는 누가 보살피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새어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보살피느라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겼다던 아이는 갑작스러운 하혈로 잃고 그 후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막내 여동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나는 우리 친엄마 닮아 못됐나 봐. 할머니 돌아가신 거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무서워서 집안에서도 숨죽이고 지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되잖아. 라며 한숨 쉬듯 이야기하더군요. 남동생은 자신을 아끼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목이 쉬도록 곡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인지 집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손님을 맞다가도 저를 살피면서 눈이 마주치면 피하기를 반복하더군요. 외삼촌께 전해 듣기로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은 이미 다 날린 지 오래고 집안의 논과 밭도 반 이상을 팔아 다른 일을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너희 외할아버지가 그 돈 주실 때 날려먹은 건 아셨지만 너희 엄마가 고생 덜 시킬까 해서 주신 거야. 라는 외삼촌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사업에는 재주도 없는 아버지는 왜 사업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동생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대에 가 그 당시에도 군인이었지만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왜 아버지를 쫓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하더라고요. 막내 여동생은 상업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나가 격리일을 보는데 월급을 받아 다 친할머니를 드리고 용돈을 받아 썼다고 하더라고요. 모아준다고 했었다는데 아무래도 다 아버지와 남동생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앞으로 너가 번 돈은 너가 관리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스치듯이 당부를 하고는 발인을 마치고 고향집 뒷산에 할머니 장집까지 갔다가 저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외할머니께 들러 인사를 했는데 어머니와 닮은 그 모습에 괜히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친할머니 장례에서 울지 못한 걸 그제야 쏟았을지도 모르죠. 병원으로 돌아와 저는 여전히 집에는 잘 가지 않았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동생이 결혼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정확히는 아버지 몰래 도망 나와 남자와 살림을 차리고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언니라도 축하해줘. 좋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너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는 그 아이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없니? 모아놓은 돈은 있고? 라고 물었지만 여동생은 그저 없어. 언니, 나 열심히 살 거야. 나중에 놀러와. 라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부모의 정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아이라 남편한테라도 예쁨 받고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얼마 뒤 전화를 해서는 언니,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그래. 3개월만 쓰고 갚을게. 라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사는 주소 불러봐. 언니가 좀 가보게 해. 석진이랑 아버지는 너 어디 사는지 모르지? 언니만 갈게. 라고 하자. 언니, 내가 일 다니느라 집이 엉망이야. 나중에 오고 내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먼저 보내주면 안 돼? 라고 하기에 30만 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받을 마음도 없었지만 조급하고 떨리는 듯한 그 아이의 말소리가 마음에 걸려 주인집 번호라고 받았던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주인 아주머니는 색시 언니예요? 아유, 왜 이제야 연락을 해요? 얼른 와서 색시 좀 데려가요. 색시 저러다 맞아 죽겠어. 라는데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날 밤 택시를 타고 알아낸 주소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군요. 부잣집 딸이라 돈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누구 거지로 하나? 가서 돈 가져오란 말이야! 라는 남자 말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동생이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남자에게 맞고 있었습니다. 남자를 밀어내고 동생을 감싸 안으며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제야 밖에서 지켜보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어 아유, 이게 뭐야 매번. 사람이 매일 이렇게 철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라며 말소리를 내자 남자는 당황하더니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가 아가씨가 이색씨 언니예요? 내가 아까 통화한 집주인이에요.
얼른 데리고 가요. 저놈 또 금방 와. 어디라도 가서 피난시켜. 얼른!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짐도 챙기지 않고 동생부터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생은 멍하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제가 됐어. 이제 다 잊고 지내자. 언니가 언니네 외삼촌 댁으로 데려다 줄게. 이리저리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 도와주실 거야. 혼인신고는 정말 했니? 라고 물으니 고개를 저으며 아니 쓰기는 했는데 내지는 않았어. 그 인간이 그거 쓴 날 밤부터 술 먹고 난동을 부리더라. 언니 미안해. 내가 괜히 짐이 되게 해서. 라는데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얼마나 의지할 곳이 없었으면 그런 남자에게 의지를 했을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외삼촌 댁으로 가 아이를 부탁하고는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미진이 큰 외삼촌 댁에 있어요. 이상한 남자한테 꼬여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맞았더라고요. 아버지라도 미진이 좀 챙겨주세요. 라고 전하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더니 그래 알았다. 고맙다. 내가 내일 데리러 가마. 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숙소에서 지냈기에 동생을 데리고 갈 수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번인 날 동생이 지내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짐이라도 챙겨주려고요. 하지만 집은 비워져 있더라고요. 주인집에 여쭤보러 갔더니 그 나쁜 놈이 그날 저녁에 와서 보더니 다음날에 집 것만 다 챙기더니 갔어. 보증금이랑 월세도 그 색시가 다 냈는데 다 챙겨가더라. 그래도 혹시 몰라 색시 짐은 내가 챙겼어. 라고 하시기에 고맙습니다. 라며 동생의 짐을 챙기는데 놀라울 정도로 너무 단촐하더라고요. 마치 어머니의 짐처럼 말이죠. 괜히 코끝이 시큰거리려 하고 있는데 아가씨 혹시 만나는 남자나 결혼 약속한 사람 있어? 라고 주인 아주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대답을 하자 저기 간호사라고 했지? 올해 나이가 몇이야? 라며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5살이라고 하자 우리 조카가 28살인데 군대 다 다녀오고 지금은 물리치료사 하거든. 만나는 사람 없으면 한번 만나보겠어? 라며 사진을 내미시는데 눈길이 갔습니다. 미남은 아니었지만 푸근하고 동그란 얼굴이 사람이 좋아 보였거든요. 제가 관심을 보이자 아주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더니 곧 한 아주머니가 남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얼떨결에 대면을 하게 된 남자와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주시는 주스를 마시며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의 어머니로 보이시는 분이 오늘은 얼굴만 익히고 다음에 만나서 정식으로 선을 봐요. 라면서 웃으시는데 미소가 어찌나 환한지 병원에서 만난 보호자나 환자였다면 정말 잘해드릴 마음이 생길 상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날은 그 남자보다도 어머니에게 눈길이 더 가더라고요. 저희 친할머니 같다면 절대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에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에 만날 장소와 시간을 주인 아주머니와 남자의 어머니가 정하시더니 저희에게 다음에는 둘이 만나. 꼭 다시 만나. 라며 손을 받으시더라고요. 남자는 싫다 좋다. 그렇게 몇 번을 만나는 동안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표를 내는 사람이 아닌지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약속일부터 오고 가며 데이트인 듯 데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별말도 없고 무뚝뚝했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었기에 둘 사이에 별 말이 없는 것이 편하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게 웃으며 친절히 해주시는 그 남자의 집안 어른들이 고마웠습니다. 단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라면 동생의 일을 그분들이 아시는 거였죠. 그 마음을 아셨는지 남자와 5번 정도 만났을 때쯤 병원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기 우리 아들 어때요? 괜찮으면 날 잡을까 하고 우리 애는 느긋해서 내가 마음이 급해. 너무 놀랐겠지. 그런데 내가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동생 일은 내가 묻고 지낼 테니까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고 놀랐습니다. 남자가 대화 중에 어느 계절 좋아하세요? 추위 많이 타면 겨울은 힘들겠죠? 하기에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게 이 소린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를 다시 만났는데 반지 하나를 쓱 내밀면서
어머니가 또 선수를 치셨어요. 나는 인숙 씨가 좋습니다. 우리 괜찮으면 결혼해 살아봅시다. 하더군요. 그래서 반지를 받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는 인사를 가서는 말없는 남자를 대신해 제가 대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삼촌들께도 인사를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나름 여기저기 알아본 건지 선뜻 좋다고 하더군요. 외삼촌들도 건너 아시는 분이 남자의 어머니와 아는 분인데 좋은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아버지는 남자가 군대를 제대하고 얼마 뒤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계시는데 주변에 평판이 좋다며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남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좋아 보여 결심한 결혼이라 그 말에 공감을 하며 쭉 그대로 결혼을 진행시켰습니다. 아버지는 보태주겠다 했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거 좀 남았어요. 그거랑 그동안 제가 번 돈으로 하면 돼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대신 축의금이나 많이 하시라고 말을 하고는 저 혼자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고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속에 말을 잘 하지 않고 남편도 말을 잘 하지 않으니 집안에는 어머님의 말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듣기 싫다거나 힘들게 하는 말이 아닌 오늘은 시장에 갔는데 고등어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라며 좋고 즐겁고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께 맞장구를 치며 반기면 좋았겠지만 무뚝뚝한 성격이 차마 그렇게 못하고 씩 웃기만 했습니다. 상을 차릴 때나 치울 때 제 몫의 일을 했지만 워낙 손이 빠른 어머님의 손길에 집안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곁에서 돕기도 하고 가끔 나가서 어머니 간식을 사다 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으니 누구나 저희가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더라고요. 말은 없어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같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저희에게 따로 바라는 것은 없어도 얼른 손주 하나 받으시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아이처럼 웃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이들을 씻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무심하게 친구들 좀 만나고 올게. 일찍 자요. 라며 나가고는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머니가 나가는 남편 뒤에다가 일찍 들어와 라며 말을 했지만 남편은 고개만 까딱하고 나가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예상대로 친구와 엉겨붙어 집으로 와 거실 한복판에서 잠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눈치도 없는 남자도 보니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여동생은 저와 남편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거 때문에 제가 흠이나 잡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머님은 저를 더 살펴주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관심이 없었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듣고도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이 셋을 낳은 것이 신기하다 소리가 날 정도였죠. 아이 셋을 낳고 기르면서도 아버지 노릇을 하기는 했지만 아이들을 예쁘다 안아주거나 애정을 쏟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일을 하는 저를 대신해 아이들을 봐주셨죠. 정말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할 수조차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신 외할머니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자 아이고 얼마나 애가 끓을까 많이 울어 그래야 가시는 분도 편하게 가시지 라며 달래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별 말도 없는데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저와 남편을 닮지 않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아마 할머니만 저희 어머님과 자란 덕이었겠죠.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가끔 엄마랑 아빠는 둘이 외출할 때 무슨 말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 할 말 다 했죠. 어머님이 그런 저희 부부 사이에서 엄청 노력을 하시고 계신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색한 걸 넘어 이야기도 자주 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저희 부부가 마음을 닫은 채로 열지 못하는 것이 어머님께서는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어머님의 노력들이 없었다면 아이들도 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도 직접 말하기보다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 남편에게도 가끔 선물을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옷 한 번을 사주지 않았고 그런 행동들을 귀찮아하더군요. 그래서 일단은 저 혼자 선물하고 내색은 안 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내기로 했는데 그게 어느새 결혼 30주년이 지나게 되더군요. 다정하게 손 한 번을 잡던 법이 없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무심한 남편은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제 생일이라든지 한 번을 챙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생일까지 못 챙기니 할 말 다 했죠. 본인 생일과 어머니 생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승진을 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던 사람에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함을 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합의 이혼을 원한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께 보였는데 이미 아신 건지. 아유, 이제 나도 힘들다. 그만하자. 너가 싫다는데 어쩌니. 아이 셋 다 이제 성인이고 제 가정 이루고 있으니 그만하자고 하더라. 나도 이제 그만 좀 편해지고 싶다. 내가 편히 앉아 밥을 먹은 적이 언제인 줄 아니? 우리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시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배신을 당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고 일어나며 의자를 콱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날부터 제게 모질게 구셨습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고요. 남편의 그런 무심함을 넘은 비겁한 자세에 그나마 있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도 아빠 진짜 너무한다. 나중에 할머니한테만 연락할까봐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아이들은 제 짐을 옮겨주는데 저 30년 결혼 생활의 끝에 남은 짐이 이거라는 게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싫을까 싶어 눈물이 찔끔 나기도 하고요. 표현을 못해 말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부부로 살아온 적이 있을 거라 믿은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던 장면과 겹쳐지며 다른 여자가 생겼기에 저러는 거지 싶어 자존심도 상했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한 3달은 정신이 멍해지고 가슴이 갑갑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달래러 다니던 병원이라도 옮겨볼까 하여 전에 제안을 받았던 병원에 인사팀과 만남을 가지러 갔습니다. 노인 질환으로 유명한 병원이라 제 나이와도 맞기도 할 것 같아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인사팀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병원을 나서는데 멀리서 걷는 두 사람이 어디서 많이 본 뒷모습이더군요. 어머님과 남편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신 건가 싶어 쫓아가 물어볼 요량으로 뒤를 따라갔는데 치매 클리닉 앞에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른 달려가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치매 클리닉에는 왜 오신 거예요? 라고 물으니 사색이 된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닦으시며 내가 아니라 애비가 치매란다. 평생을 살갑게 해주지도 못했는데 병수발까지 못 시킨다면서 이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 오늘 진료보고 입원을 할지 좀 더 통원을 할지 정하기로 해서 오는 길이야. 그런데 아가, 너가 여기에는 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무심한 얼굴로 불편해 보이는데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원산만 보고 있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생각을 더듬어 보니 재산분할도 너무 정확하게 나누었고 애들한테 가타부타 말도 없었던 게 너무 이상했는데 저는 이혼하자니 거기에만 신경을 썼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살가웠다면 남편의 변화를 알아챘을 수도 있는데 무심하게 지나쳤다고 생각을 하니 제 스스로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원망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까지 뻗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어찌됐든 이제는 우리 둘이 해결해 볼게. 애들한테는 당분간 아무 말도 말아라. 라며 남편을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어머님께 어머니, 저랑 같이 해요. 제가 그래도 30년 넘게 경력 있는 간호사인데 어머니보다는 잘하겠죠. 이 사람 아직 6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80 넘으신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고개를 못 드시더라고요. 내가 면목이 없다 며 우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처럼 조기 치매가 찾아온 상황이고 유전이기 힘든 병인데 그런 것 같다고 하시면서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병이라 더 괴로우실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 있으면 미리 만나게 하시고 가실 곳 있으면 서둘러 다녀오세요.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남편을 데리고 교회 나들이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들어 저에게 여보라고 부르는 남편에게 우리 이혼했거든요. 이럴 거면서 왜 그랬어요?
라고 물으면 내가? 라며 되묻는 남편이랍니다. 아이들은 전보다 더 자주 남편을 만나러 와주더군요. 고마운 일이지요. 어머님은 본인도 몸이 약해지셔서는 그래도 내가 우리 창식이 아버지 병수발 다 해봐서 경험이 있으니 할만하다 하시는데 혹시나 쓰러지실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서로 기대어 나이 드는 게 부부인데 평생을 멀리서 의지만 하다가 이제야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효준이, 효연이, 효식이 엄마랑 아버지, 할머니 걱정 그만하고 너희는 즐겁게 지내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남편도 그걸 바랄 겁니다. 병에 걸렸다고 저와 헤어지는 게 최선인 사람이니까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살다가 남편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건히 견뎌보려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전부인이지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가족의 곁에서 있어주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